자, 오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후 수업 시작해 보면은, 자, 오후는 지금 우리 12월 달에 현대문학에서 적어도 현대시는 쭉 한번 중요 작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 현대시 한번 봐봅시다. 454페이지. 자,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문제풀이 시간을 빼서라도 일단 현대시는 맞춰야 되겠죠. 자, 45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지용의 향수하고, 자, 5번이 유리창이 나오는데, 자, 4번 보시면, 자, 정지용 그러면 우리나라 1930년대 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지요? 순수서정을 노래했던 시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같이 보인다. 자, 이분도 1902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월북되는 과정에서 9월쯤에 평양에서 사망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9월 달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52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문헌상으로는 50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년에 태어나서 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한 48, 49, 대체 5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사신 거죠. 그리고 1902년에 저기 충청북도 옥천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 마을이 바로 여기 4번에 나온 이제 향수에서 그려지는 모습 요게 되겠고요. 4대 독자로 태어난 4대 독자. 그러니까 지금도 독자 그러면 얼마나 애지중지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한 120년 전에 한 집안에 4대 독자로, 한약상을 하던 아버지 4대 독자로 태어나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록 집안은 가난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주 애지중지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 그래서 옥천에 지내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휘명고고 졸업하고 그리고 경도, 지금 교토대학으로 가가지고 영문학부를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화여전에서 교편도 잡고 신문사 주필도 하면서 글쓰기를 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셔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그래서 주로 1902년에 태어났으니까 1930년 되면 그 당시 20대하고 30대 때 가장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했지.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정지용이고 그 중에 네 번째 작품이 향수 나오는데, 이 향수는 타지에서 이제 거기 유년기를 보내고 휘문고보로 입학을 했거나 또 교토대로 가면서 정확한 발표 연대가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옥천, 고향마을 옥천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고, 이 향수라는 거는 가수하고가 노래로 만든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체가 몇 개 연으로 돼 있어? 5개 연으로 되면서 고향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간단히 한번 출발해 봅시다. 내 고향 옥천을 노래하고 있는데, 출발.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주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머릿속에 있는 객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금빛 게으른 울음. 여기서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심상은 뭐야? 공감각적 심상. 왜? 금빛 울음 이래 놨잖아. 청각을 시각화해 놨네. 청각에 뭐가 이루어져? 시각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빛 게으름. 그래서 이 고향의 모습이 어떠다? 매우 한가로운 고향의 전경, 요걸 떠오르게 하지. 그치? 넓게 펼쳐진 들판으로. 폭포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실개천이 줄줄줄 흘러나가고 아주 유장하지. 그리고 그곳에서 음매하고 풀 뜯어먹는 소가 게으르게 울음을 우는 곳. 그래서 한가로운 고향의 전경을 시각화시켜놨어. 그리고 나서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 이게 이제 후렴구로 5번 나오는데,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 서리법이지. 꿈에서도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모습. 요게 되네. 그래서 일련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 돼 있어? 아주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의 전경. 그래서 일단 일련은 고향의 전경. 그 다음에 2연 가보면,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지라로라는 것은 겨울에 추울 때 방에다 대는 거니까 겨울밤이 깊어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바람 소리가 달려가고 엷은 졸음 겨우신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보이시는 곳. 자, 겨울밤에 어때? 자, 졸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 그려지는 곳. 자, 이거 뭐죠? 겨울밤과 자,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고향. 그곳이 자마 꾸멘드리칠리아.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 고향. 세 번째요. 풀서비스에 한초럼 휘적시던 곳. 자, 뭐 빼먹었고 나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흙을 밟고 자란 내 마음, 어느 시절 유년 고향에서의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자, 3년은 자, 유년의 화자가 자, 유년의 화자가 뭐라고 돼 있어?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자, 뭐죠? 추억과 소망이나 뭐 희망이겠지. 그래서 유년의 화자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함처럼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휘적시던 곳. 그러니까 결국 유년의 추억과 꿈이 담겨 있는 그런 고향이야. 내 고향은. 그치?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나의 유년의 추억과 꿈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 그곳이 차마 어찌 꿈에 익히겠느냐. 자, 네 번째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고향 그러면 어린 누이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나오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전설 같은 밤물결 같은 자 머릿결을 갖고 있는 어린 누이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사철 발벗고 아무렇지도 않게끔 자 일하고 있는 아내가 자 고생하는 아내가 있는 그런 고향. 그것이 어찌 꿈에 차만 잊을리야. 마지막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밤은 깊어가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은 흐릿한 불빛에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초라한 지붕에 자,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지.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이거는 누가 이 지붕 아래서 도란도란 거리겠어? 가족들이.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 정겨운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겠지. 여기서 가족은 아버지도 있을 거고요. 누이도 있을 거고요. 아내도 있을 거고요. 엄마도 있을 거고요. 요게 되겠지.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전부 다 병렬식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향이야. 그 고향을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하고 있지. 그래서 1년에서는 아주 한가로운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그런 곳. 그 다음에 자 겨울밤 집베개를 고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곳. 유년의 추억과 꿈이 담뿍 담겨 있는 그런 고향. 어린 누이 아내가 있는 곳. 가족들이 모두 초라한 지붕이지만 도란도란 정겹게 사랑을 나누는 곳. 이곳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는 결국 뭐야? 제목이 곧 주제지. 수구초심,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보면 돼. 자, 해설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왼쪽에 봐봐. 핵심 정리,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성격, 감각, 출전 1927년이지. 그다음에 시적 특징, 감각적 이미지 미주가 감각적 이미지 주로 시각과 청각과 공감각 이런 감각적 이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병렬식 구조.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쭉 어때? 병렬, 대등하게 쭉 나열되어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중요한 건데 후렴구를 통해 리듬감과 이미지의 통일성, 형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정서의 그림의 정서를 강조한다. 자, 차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청산별곡처럼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건 뜻이 없잖아. 근데 이거는 그곳이 차마 그거 뭐지?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에서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라는 거기 때문에 5번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운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시적 안정감. 세 번째는 뭐 그림에 대한 강조 요거까지 드러나지. 그다음에 토속적이고 황토적 시어고요. 아름답고 정감 어린. 자 오케이. 밑에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동일한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곳이 자마 꾸맨들이 칠리아 5번.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두 번째 강연이 유기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자 1년이 2년을 2년이 3년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병렬식 구조라 그랬지. 그래서 아까 이거는 뭐야? 병렬식 구조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구조라고 볼 수는 없어. 병렬식. 2번이 잘못됐네. 그 다음에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공감각 드러나지. 4번 아름답고 정감 어린 우리말 이렇게 돼 있죠. 아름답고 정감 어린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2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5번은 유리창이 나와 있는데 자 유리창은 그냥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는데 아마도 이 시를 보면은 뭐 마지 딸의 죽음을 뜻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죠? 죽은 아이를 자 그리는 자 아버지의 부정 자 요게 나오죠. 아버지의 부정. 자 이걸 노래하고 있지. 자 이 시에서는 뭐냐면 자 유리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죽은 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4번이 나와요. 그다음에 주된 표현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자 죽은 아이를 자 드러내는 게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그 다음에 물 먹은 별이 하나 보석처럼 자 반짝 박힌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 니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이거에 뭐하고 있어? 비유하고 있지. 자 이렇게 비유함으로써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은 자 뭐지? 밤의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여기서 드러나는 표현은 뭐지? 자 역설이지. 역설. 자 이런 것들은 뭐라 하냐면 외로움이 이만큼인데 외로움하고 모순되는 황홀함을 이렇게 넘으로써 이만큼의 감정을 외로움에서 이만큼을 빼버리고 황홀함에서 이만큼을 빼버리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감정의 대위법 이렇게 말해. 감정의 대위. 그래서 감정을 뭐하고 있어?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유리창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지만 첫째는 자 소통과 단절이라는 모순되는 개념인데 소통은 뭐냐면 자 죽은 아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유리창에 비친 아이의 영상을 보는 거니까. 단절이라는 건 뭐냐면 삶과 죽음 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드러내는 게 저승의 경계가 바로 유리창이기도 하지. 화자는 유리창 안에 있고 아이는 유리창 밖에 있지. 유리창 밖은 저승의 공간, 유리창 안은 뭐가 돼? 이승의 공간, 화자가 있는 공간, 삶과 죽음이라는 이중적 자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내용 한번 봐보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유리창에 차고 슬픈 영상이 어른거립니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자,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바다거린다. 자 사고 슬픈 것이 언 날개를 바다거리고 있어. 그래서 유리창에 맺힌 아이의 영상이지. 지우고 봐도 아주 간절한 그리움이네. 자 간절하게 지우고도 보고 또 지우고도 보아도 새카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비추고 자 유리창 밖은 캄캄한 어둠의 세계이고요. 그 가운데서 물 먹은 별이 자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역설이지. 왜 외로워? 유리를 닦으면 닦을수록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외로워. 황홀해. 그렇게나마 아이를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그래서 산새 역시 뭐가 된다? 아이를 말하게 되지. 그래서 아이를 비유한 게 1, 2, 3, 4 표현법에서 외롭고 황홀한 그 다음에 유리창의 이중적 의미 이것만 보시면 될 듯해요. 핵심 정리를 어른이 보시고 문제 봐보자. 오른쪽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는 것. 자, 1번. 다양한 비유적 심상. 적어도 아이를 빗대어 설명하는 게 4번씩이나 나오잖아. 짤막한 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역설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직설적 표현으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아이를 잃어서 슬퍼요, 그리워요, 보고파요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지.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적 정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절제 이게 이루어지더라. 감정의 절제가 이루어지더라. 그다음에 선명하고 감각적 이미지, 시각을 바탕으로 청각과 공감각이 이루어지더라. 오케이. 그래서 직설적 표현은 아니고요. 감정의 절제. 그 다음에 발상 및 표현이 기억과 유사한 것 이랬는데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러면 뭐가 돼? 외로운 황홀한 심사 그러면 역설법.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분수처럼은 직유법, 푸른 종소리는 공감각. 그 다음에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아마도 개가 나를 쫓아내는 것 같아. 뭐 필요하다면 의인법 정도.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자, 이거는 뭐 연세법이나 되려나? 특별한 표현법은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 자, 뒤에 나오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 속에 나오는 역설이 되겠지. 그래서 자 4번이 또한 역설법. 자, 넘어가 봅시다. 자, 6번. 6번 그러면 우리가 자 이분도 1903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년에 이분도 거의 뭐 정재용하고 한 살 차이인데 50년에 전쟁이 나서 서울로 올랐다가 인민군수선 유탄에 맞아가지고 불교의 객이 되신 분이 아닌 조금 안타까운데 이분은 또 뭐냐면 저기 전라도 강진에서 만석군의 집안에 태어나 정주영의 삶하고는 조금 달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복하게 자라 있는 집 자식으로. 그래서 비록 일제 강점기지만 부족함 없이 따뜻하게 먹고 배불리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술 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져. 그래서 뭐 미술이나 음악 등을 좋아하고 문학을 탐닉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김영랑은 1920년대 뭐 경향 문학이 등장하지, 목적 문학이. 그거에 반대해서 순수 문학을 주장하지, 순수 문학을. 그래서 자 우리가 1930년대 시문학파라 그러지. 시문학파를 통해서 자 문학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시인이 바로 누구다? 김영랑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김영랑은 자 후원에다가 뒤뜰에다가 자기가 아끼는 꽃들을 키우면서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그거를 즐겼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엄마 아빠 중에서 뭐 화초 좋아하거나 아빠 중에 뭐 난 좋아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쌤 있는 집 식구도 안 식구도 화초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보고 있으면 혼자 나무랑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동물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무를 좋아해. 그럼 어찌 보면은 김영랑에게 이 모란은 그냥 모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란이 김영랑의 어떤 반려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시에서는 뭐라고 나와?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보람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란이라는 꽃은 1년 365일 피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1년에 단 며칠 피고 나머지 날들은 또 모란이 피기까지 그 시간이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 순환 속에서 화자의 기다림 요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영랑에만 모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모란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란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모란은 합격증이 되겠지. 그치? 자기가 원하는 합격증. 그 합격증을 위해서 이 합격증이라는 시험이 따기 위한 시험이 1년에 12번 있는 게 아니잖아. 한 번 있는 거잖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날을 나는 기다릴 테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 모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내적인 소망이나 희망 이렇게 생각하면 요 시는 어렵지 않겠지요. 자, 출발. 단순하게 시로 봐도 모란으로 봐도 되고 희망이나 소망이나 보람으로 봐도 되겠고요. 자, 출발.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필 때까지는 그 아름다운 내가 기다리던 모란이 필 때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럼 봄이라는 것은 모란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지. 나는 그 희망의 시간을 뭐 하겠다?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겠다.
그러다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모란이 이제 어때? 피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뚝 떨어져 버리지. 지금 뭐 우리 12월 겨울이니까 또 한 3달, 4달만 있으면 또 목련도 피고 또 벚꽃도 피고 또 개나리도 피겠지만은 또 그 꽃들이 어때? 또 열흘 지나면 지고 360일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자, 이 시에서도 역시 자연의 순환을 말하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자, 그럼 뭐야?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화는 나한테 뭐야? 희망이지, 기다림이지, 그치? 근데 이 개화가 또 금세 어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이거지. 나는 실망 또는 소름에 잠길 테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순환 구조로 이어지겠지. 희망과 실망, 기다림과 소름,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모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수국처럼 생겼을래나?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어저라고 돼 있네. 앞에가 떨이 하나 빠졌네. 오타. 어저.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란이 뭐야? 내 보람이지. 보람을 기다리는 시간, 보람을 자 뭐지요? 떠나보낸 서름, 이게 되겠지. 자,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나니, 여기서 보람 네모쳐 놓고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또 가고 마라. 그러니까 1년 중에 내가 이 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란이 피어 있는 뭐죠? 단 며칠, 요걸 말하지. 그러면서 다시금 필 때까지 360날, 자, 한양섭섭의 우호입니다. 300예순이라는 것은, 360일이라는 것은 뭐 정감의 깊이지.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360일을 울겠어?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서 나에게는 어때? 이 봄이 찬란한 슬픔이야. 찬란한 슬픔. 역시 역설이지. 자, 왜 찬란해? 내가 그 모란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슬퍼? 또 떠나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봄이라는 것은, 5월이라는 것은 모란을 만날 수 있는 찬란한 시간이면서 또 모란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의 시간이기도 돼. 찬란하지만 슬퍼, 슬퍼지만 찬란해, 외롭고도 황홀해. 이것처럼 모순영웅의 역설법, 이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그래서 모란에 대한 기다림, 희망과 소망과 보람에 대한 기다림, 요걸 말하지. 근데 자, 기다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접하기 위해서는 360날 마냥 섭섭해 우는 과정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핵심 정리 왼쪽에, 자, 제재는 모란이고요. 주제는, 자, 모란 성격, 띠리리리띠. 자, 여기서 낭만적, 유미적, 여성적 밑줄거, 낭만적, 유미적, 여성적. 그 다음에, 자, 시적 특징은 수미상관 밑줄, 수미상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 가서 모란이 피기까지 나 아직 기다릴 때 찬란한 슬픔의 봄을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변조의 수미상관 이렇게 보는 거야. 역설적 표현 오케이. 3번, 4번 대화체고요. 그다음에 향토조 정의어린 사투리의 사용. 김영랑 시적 특징. 자, 시어 연구 보면 자, 요거 별표 하나 있잖아. 모라는 뭐다? 봄이고요. 이 봄은 나에게 소망과 보람이지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 해가지고 시인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의 미를 뜻합니다. 절대적 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건 역설적 표현이 됩니다. 역설적 표현. 찬란한 슬픔, 그러면 역설. 자, 다음 보시면, 자, 하기 문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곱고 섬세한 시어를 고르고 다듬어 사용했다. 자, 김영랑 시의 특징이야. 이걸 뭐라 그래? 언어의 조탁, 이렇게 말해. 갈고 다듬다, 이걸 조탁이라 그래. 그 다음에 삶의 근원적 비애로 인한 자아적, 삶의 근원적 비애, 근원적 비애라보다는 자, 순환 과정에서 삶의 비애, 희망, 슬픔, 기다림, 이게 순환 구조지. 그래서 비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 2번 아니되옵니다. 여성적 어조, 간절하고 부드러움, 소망, 성취, 비애, 또 다른 소망. 아까 계절의 순환처럼 소망이라는 건 피는 거지요.
그렇지, 꽃이 피는 거지. 자, 이 꽃이 피기를 바라는 거지. 성취라는 거 뭐야? 핀 거지. 그리고 자, 뭐라고 돼 있어? 비애라는 거 뭐야? 떠나보내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때? 다음의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망, 성취, 절망, 비애, 또다시 소망 이렇게 되겠지. 이게 시간의 자, 계절의 순환하고요. 자, 이 뭐죠? 정서의 순환하고 동일시. 자, 여기서 디귿이라는데 디귿이 아니라 기억이 되겠지. 자, 밑에 보시면 기억. 찬란한 슬픔의 봄.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외롭고도 황홀한 심사. 뭐 서로 둘이 주고받고 있네. 자, 이번에는 문제 1번. 자, 그 다음 시. 자, 그 다음 시 보면은 7번. 자, 7번 보면은 자, 백석의 자, 백석 평북 정주 출신이고요. 저기 뭐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게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 자, 뭐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했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제 강점하에서 이 소중했던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뭐가 나와? 자, 좌절되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로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노래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여승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여승은 한 여인이 자, 여승이 되기까지의 어떤 비극적인 삶을 서사 구조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 서사 구조로. 서사시란 뜻은 아니야. 이야기 구조로. 그래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인데, 즉 가족 공동체가 비극적 삶이라는 것은 가족의 붕괴를 말해. 가족의 붕괴. 그래서 뭐 남편의 떠남. 내용 읽어보면은 자, 뭐죠? 일제강점기라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 어때? 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나 봐.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어때?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에 가서 노동자로 가서 돈 벌어왔던 달러 오일머니 벌어왔던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남편이 떠나 가족을 자,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의 소식이 없어. 그러자 아내가 찾아 나서지. 그러다가 어때? 자, 뭐죠? 아이를 떠나보내게 돼. 아이의 죽음을 하나 있는 아이의 죽음을 맞게 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때? 자, 비구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여승이 쓴 게 아니라 화자가 자, 이 여인의 삶을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돼? 1년은 현재가 되고요. 자, 2연 붙어서 4연은 자, 과거가 돼. 그래서 자, 지금 여승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여인의 모습을 자, 뭐에 되짚어 보는 거지. 그래서 여승이 된 과정을 자, 화자가 뭐 하고 있어? 관찰하고 있는 거야. 관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이 여인의 삶을 관찰하고 있어. 자, 그럼 시 한번 가봅시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나에게 절을 했다. 나 역시 합장을 하고 여승의 절을 받았다.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만날 때 자, 뭐지? 관세음보살 하며 자, 절을 하듯이 여승은 합장을 하고 나에게 절을 했다. 자, 가지치 냄새가 났다. 여인에게서 가지치 냄새가 났다. 가지치. 취나물 냄새가 났다. 산나물 냄새가 났다. 이거야. 그래서 그녀에게서 뭐 샴푸 냄새가 난 것도 아니고요. 뭐죠? 뭐 샤넬 파이브 향수 냄새가 난 것도 아니야. 가지치 냄새가 났어. 가지치 냄새가 났다는 거야. 이미 세속적 삶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자, 뭐 산사에 귀해 가지고 여승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 돼 버려. 그래서 자, 여승은 합장을 하고 나에게 절을 했다. 그 여인에게서 가지치 냄새가 났다. 속세를 떠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쓸쓸한 얼굴빛이 옛날처럼 늙었다. 자, 옛날처럼 쓸쓸한 얼굴 그대로더라. 왜? 뭐 좋아진 게 없잖아. 그치? 그러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때? 서러웠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 여승과의 만남 요게 되지. 이게 현재야. 그리고 나서 이제 2연, 3년, 4연이 나오는 거야. 자, 2연.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광이지. 금광. 여자가 뭐 일확천금을 노려서 여인이 뭐 금광에 간 건 아니겠지. 남편이 아마도 자, 돈 벌려고 갔을 거야. 그래서 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기 자, 파리한 여인이 뭐야? 이 여승이 되기 전에 자, 이 여인의 처음 만남이겠지. 옥수수 행상. 그럼 이 여인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남편이 자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어. 그러자 혹시라도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 나선 거야.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옥수수 행상을 하면서 금광을 자 기웃거리면서 남편의 소식을 찾았겠지.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광,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그래서 자, 이 여는 뭐야? 여인과의 첫 만남이죠. 옥수수 행상하는 여인. 여인은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행상하면서 어때 남편을 찾으러 다니고 그 과정에서 우는 딸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어때 혼내키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일벌같이 자, 일벌길이 되어서 집을 나간 남편을 찾아서 자, 떠난 지 10년이 갔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런 과정에서 어때 아이는 아마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맞아서 죽음 그건 안 되고 뭐 영양실조로 곧 뭐죠 길거리에서 풍찬 노수 가다가 결국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겠지 어린 아이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삼꽁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삼꽁도 서럽게 운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인이 어때? 여승이 되어서 삭발식을 한 날이 됐어. 삭발식을. 머리를 자르고 여인이 된 자리. 이때 산꿩도 서럽게 울었지. 산꿩은 실제로 뭐냐? 화자의 또는 뭐지? 여인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그래서 자 여인과 지금 만났는데 옛날처럼 자 늙었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옥수수 행상하는 여인을 처음 금광 주변에서 만났어. 그러는 과정에 어린 딸을 떠나보냈어.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자 뭐죠? 여승이 돼버렸어. 이거지. 그래서 자 가족 공동체의 자 소중함인데 사실은 이 노래는 뭐야?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말하고 있지. 이 붕괴가 그냥 단순하게 이 남편이 못나서 이 아내가 못나서 그거보다는 일제강점하에 자, 일제강점에 우리 민족이 모두가 겪었던 비극이다라고 확대되고 일반화시킬 수 있겠지. 자, 요걸 보여주는 게 백석의 여승이야. 자, 핵심 정리 한번 봐보자. 자, 제재는 백석의 뭐지? 여인의 일생, 여승의 일생 주제. 여승의 비극적인 삶의 사실체 표현 또는 뭐죠? 일제 치하에서의 가족 공동체의 붕괴 현상. 애상적, 서사적, 회상적. 오조는 애상적인 오조. 그 다음에 시적 특징은 1번, 2번, 3번, 4번 되는데 첫째, 서사적 구성. 미주가 서사적 구성. 서사구조, 이거 되는 서사구조라는 건 스토리 구조라는 거야. 이게 서사시, 우리는 서사시 안 배운다 그랬어. 김동완의 국경예반 말고는. 그래서 서사시는 아니고 서사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의 플롯처럼 역순행적 구성. 요거 중요해. 역순행, 네모쳐. 그래서 이 시는 서사구조가 2연, 3년, 4연, 그리고 1년, 과거지. 그리고 1년, 여승이 되기까지 집 나와서 아이를 잃고 여승이 되고 지금 내가 그 여승이 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지. 그 다음에 3번 적절한 비유와 압축으로 시에서의 니얼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 니얼리즘과 비유 압축 그 다음에 토속적 소재. 오케이. 백석의 시적 특징은 자 여러분이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봐볼까? 자 옳은 것. 자 현실을 냉소적으로 인식한 냉소적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어때? 자 연민의 정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그래서 서름이나 연민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뭐 여기서 화자가 드러내거나 뭐 여인이 드러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운명 회피하거나 순응해버린 거지. 여승이 됐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냉정한 시선으로 외부를 비판하고 있다. 자, 관찰 시선을 저렇게 바라보고 있다. 3번, 4번 보는데 화자는 한 여인의 삶을 어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냉정한 건 아니고, 자, 어떤 마음으로?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서사 구조가 역순행적 구성이다. 요거. 서사 구조가 역순행적 구성이다. 요거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자, 이걸 만약에 소설로 한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1인칭 관찰자. 왜? 화자가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표현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산꿩이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더라. 오케이. 요 세 가지 정도.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데 이용학이라는 분은 저기 함경북도 쉽게 말해서 국경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국경 지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자 우리 민족 동포들이 한반도에서 살지 못하고 만주나 간도로 어때? 떠나게 되지. 뭐 돈을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쉬러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지 못하니까 쫓겨서 자 만주나 간도로 쫓겨가게 되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때? 그 국경 지방에서 어릴 때부터 봤어. 그래서 이 이용학은 자 뭐가 나오냐면은 유이민의 비극이 나와. 유랑의 비극 요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도 뭐냐면 자 뭐지요? 객지에서의 아버지 죽음 이거가 소재가 되는데 이 아버지는 시에 의하면 뭐 이용학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 이용학이가 주변에서 자 보고 경험했던 자 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용학의 아버지여도 되고 자 우리 자 친구의 아버지여도 되고 자 그래서 유이민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더욱 아닌 곳에서 우리 집도 아니야. 친척집도 아니야. 그리고 고향도 아니야. 그런 곳에서 자 생면부지의 타지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침대도 없는 최후의 밤 자, 죽음이지. 아버지의 자 죽음에는 뭐만 있었어?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가지고 쓸쓸함이나 외로움.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국 뭐야? 아주 자 아버지의 쓸쓸한 객사 이걸 말하지. 객사라는 것은 객지에서의 죽음 요런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향에서 자 천수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고향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친척집도 아닌 곳에서 침상도 없는 죽음은 아마도 죽어서 거적대 땅바닥에 눕혀져 가지고 버려지지 방치돼서 거적대기라도 덮어주고 있나 봐. 침상마저도 없으니까 그런 곳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누구의 따뜻한 위로나 자 울음이 아니라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자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지.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워낸 아들,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우를만의 파손도 설렁한 니코스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자, 이어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게 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보여줘. 노령, 아우를만 자, 그 다음에 니코르스크만 이건 아마도 뭐냐면 국경 지방에서 만나는 러시아 영토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뭐 했냐면은 자 러시아에 다니면서 밀무역을 했던 것 같아. 뭐하기 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아들, 딸들을 자 키워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어때 국경 수비대에게 어때 목숨을 잃었을 수 있겠지. 또는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릴 수 있지. 자 아무튼 노령을 다니면서 아우를만을 다니면서 니코르스크만을 다니면서 오케이 자 그 이거는 자 유랑하면서 유랑민으로서 자 밀무역하면서 자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자 죽음을 맞이했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로 그러면서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자, 다시 뜨지 않는 두 눈, 영원히 감아버린 눈, 이 말이겠지. 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아버지가 피우고자 했던 꿈의 꽃봉오리는 대체 뭐였을까? 자, 그 아름다운, 그 소중했던 아들과 딸, 그리고 가족들과, 그렇지? 따뜻한 방에서 오손도손 지내는 게 아마도, 자, 아버지의 꿈이었을 거야. 그 꿈을 위해서 어때? 자, 노령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겠지.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니까 아버지 어때?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가라앉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이여라. 이건 뭐지? 그냥 차갑게 체온이 빠져나가고 차가운 시신만 남아있어라.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고, 자, 파랗게 변해가면서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자, 더 이상 심정지 상태니까, 자,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웃집 노인이 와서 가만히 어때? 눈을 감겨주었다. 떠나보내주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드디어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고, 처음에는 어때? 풀벌 소리만 있다가, 자, 우리가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자, 이게 바로 뭐야? 고단한 아버지의 삶이겠지.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차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자, 풀벌레 소리가 다시 한번 비극의 심화라고 되지. 절규와도 울었다 이거보다는 쓸쓸한 풀벌레 소리만 아버지의 죽음을 감싸고 있었다. 이래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비극적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네. 자, 이해와 감상 한번 봐볼까? 이 시는 러시아를 넘나들며 상인으로서 삶을 꾸려가던 조선인 아버지의 최후를 통해, 자, 밑줄 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유랑하는 민중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일제 치하의 비극적 민족의 삶. 그게 이제 여기서 아버지로 대표되죠. 물론 이 아버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인의 실제 아버지였는지의 여부는 작품 감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 자신의 체험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 북방 지역의 삶의 근거를 둔 어느 유랑 조선인의 험악한 죽음을 형성한 것이면 틀림없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북방이 국경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처, 이거를 그려내고 있는 시가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가 되겠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봐봐. 아버지 죽음 주제는, 자, 아버지 죽음에서는 서름과 비극. 그래서 성격은 애상적이고 비극적이다. 그래서 비극적인 체험을 절제된 감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풀벌레 소리 이 부분이 절제된 거고,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다라는 것은 슬픔의 고조, 이건 되겠지. 자, 문제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은 비극적 체험을 절제된 감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1번 오케이. 아버지 죽음을 절제된 감정으로. 두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적 화제의 정서가 급변하고 있다. 이거는 서사적 구조는 조금 있어. 아버지가 죽어서 그 밤을 보냈다. 근데 정서가 급변한 거 아니야. 정서라는 건 감정이지. 감정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비극적 절망,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연장되고 있는 거지. 바뀌어버렸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정서의 급변 아니고요, 정서의 반전 아니고요, 비극적 정서의 지속,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급변이란 말이 틀렸네. 그다음에 3번, 청각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비극성이 고조된다. 여기서 청각적인 표현이란 건 풀벌레 소리. 이게 뭐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린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게 되겠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취하고 있는 서사적 구성. 그치? 자, 이연 보면 아버지가 어때? 노령을 다니면서, 니코르스만도 잊은 채,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을 맞이했지. 그 아버지 곁에 우리는 울고 있고, 주변에는 어때? 쓸쓸하고 적막한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봐.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이 어딨어? 자,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이여라. 이거지. 자, 이건 뭐야? 아버지의 죽음을, 아주 드라이하게,
감정을 자, 섞어내지 않으면서 자, 절제된 감정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자, 형상화 시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몇 번? 2번. 이게 되겠네. 2번. 오케이?